지금 사실 대통령과 집권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정면 충돌, 정말 유례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어제 충남 서천에 있는 화재 피해 현장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한테 깍듯이 폴더 인사를 하고 이제 어깨를 두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인사하는 거 가지고 아까 박순봉 기자께서도 잘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뭐 나름 가끔 이렇게 60도 인사한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뭐 평상시대로 한 거 아닌가 생각되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봉합됐다라고도 아직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제 그 화재 현장이 있었고 국민들께서 아픔을 겪었던 자리고,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든 뭐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든 당연히 가서 민생의 현장을 챙기는 것은 의무이고, 저는 어쨌든 그 현장에서 민생을 위한 방안들 좀 고민했었던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박선미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화해의 쇼였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국면이 아무리 급박했다고 하더라도 그 화재 피해 현장에서 그럴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현장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투샷이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말 화재 피해 현장이고 정말 명절을 앞두고 이제 대목을 준비하던 상인들에게 사실은 저 마른 하늘 날벼락이라는 말처럼 본인의 이제 생계의 터전이 그렇게 무너진 상황 속에서 그런 피해자들의 모습이나 지원 대책이 부각되기보다는 뭐 어깨를 두드렸다느니 인사를 뭐 90도로 했다느니 이런 게 지금 주목이 되는 거잖아요. 화해 쇼를 하고 싶었더라도 저는 그 피해 현장에서 할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좀 피해자들에게 좀 못할 짓을 하고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좀 불편하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동이 사실 이제 좀 봉합하는 그런 모양새를 내기 위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뭐 봉합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럼 뭐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제2요구권이 있을 거고,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민적인 관심이 사그러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당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갈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것은 이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여당과 대통령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장,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함정 취재였다, 몰카 공작이었다, 이미 국민들도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명품백에 대한 그 자체를 궁금해 하시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배경으로 이게 장면을 낸 속내는 뭘까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갈등이 장기화되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그리고 좀 새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친윤계 의원들이 아무리 움직인다고 한들 어쨌든 공천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선거도 정말 코앞인 시점에서 또 비대위원장을 몰아내고 비대위를 새로 출범하고 이런 게 누가 봐도 이제 선거 국면에서는 되게 불리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택지를, 그러니까 굳이 그 망하는 길로,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내부 구성원들은 별로 없었을 거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대통령이 뭐 비서실장 시켜서 찍어 누른다고 한들, 그리고 일부 친윤 의원들이 뭐 대통령의 의중을 약간 흘린다고 한들 그게 별로 그렇게 설득력 있는 시점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김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표단속을 되게 하고 싶어하는 시점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재표결이 총선 전에는 이루어질 텐데 그 국면에서 혹시라도 이탈표가 나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매우 우려를 할 텐데요. 그 상황도 저는 고려가 아주 없진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반격의 카드가 될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뭐 공천도 공천인데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상황들, 그리고 본인의 우군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현실적인 판단 하에서 일단은 이걸 좀 봉합하고 가자, 이런 흐름에 좀 무게가 실려서 결국에 이렇게 좀 연출도 하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네. 아니 뭐 연출이라는 거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왜냐면 일각에서는 뭐 약속 대련이었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약속 대련이라고 하면은 서로 간에 맞고 피하고 합의된 상황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약속 대련인데 합을 맞추고 뭔가 결과물이 좀 나와야 사실 되죠. 이번 갈등은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대로 그렇게 좋은 모습들이 평가가 좋게 될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뭔가 공정과 상식에 대한 상징이 있는데 여사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입장이 더 두각된 것 같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시스템 공천에 대한 우려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모두에게 좋았던 그런 대련 같은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약속되거나 연출된 상황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연출은 약속 대련이었다는 게 아니라 화해하는 장면을 굳이 만들기 위해서 이제 모종의 좀 연출이 있었던 거다. 그 만나는 씬 자체가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근데 뭐 갈등의 씨앗은 사실 저는 아직 그래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렇게 한번 금이 간 국면에서 사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이미 아마 많이 무너진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대통령 측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끌어내리려는 뭔가 모종의 시도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선거는 이겨야 된다라는 미션은 계속해서 주면서 이 정도 말도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라는 불만이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둘의 갈등 관계는 일단 한 번은 이제 뭐 어깨 두드리면서 끝났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공천 관련해서도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비대위원 사퇴해야 일단락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본인은 사퇴 의사 없다고 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들은 바 없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뭐 들은 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언급하고 명품백과 관련해서 이제 사과를 언급한 내용은 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입장이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비유를 쓰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과장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이미 사과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비대위원을 경질하거나 물론 본인 사퇴하면 뭐 그건 또 다른 문제겠지만 경질하는 부분이 있게 되면 그거는 어떤 비대위원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억압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좋은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내에서 사실은 이제 막 그 손을 번쩍 들어서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을 이제 소개하던 그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김성도 이제 전 의원도 좀 네. 반발을 했고 이제 당내에서 그 장면에 대한 연출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뭔가 특정 인물을 생각하고 공천하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정치가 특히 공천이 굉장히 복잡하고 예민하고 작용과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치도 전문직이고 이러한 어떤 메시지를 공천과 관련해서 던졌을 때는 분명히 이게 어떤 파장이 있을지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미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메시지나 특히 공천과 관련한 어떤 행동을 보일 때는 보다 더 예민하고 섬세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소미 측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김경률 비대위원 거취 문제는 사실 논란이 더 되면 될수록 아마 여권에 되게 불리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김경률 비대위원도 만약에 정말 이제 그만둬야 되게끔 막 압박이 오게 되면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본인이 뭐 못할 말 했냐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 김 여사 리스크를 오히려 더 정면으로 지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를 거론할수록 김경률 비대위원을 키워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위험관리군 인물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더 쳐내기가 어려워지는 국면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모두가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끌어내려지는지 뭐 사퇴를 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압박은 일단락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김 여사 리스크를 지적한 여권 인물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용산의 의중을 드러내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분의 거취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대통령한테는 되게 리스크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고민과 고려보다는 일단 김 여사 논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김 여사 논란에 대한 일단 좀 논란 자체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의중이 되게 강하게 보이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봉합된 거 아니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 사실 뭐 아직은 완전히 그런 것 같진 않다 이런 얘기가 지금 해석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해소가 되려면 봉합이 아니라 해소가 되려면 근본적인 원인이 풀어져야 되잖아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뭐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여당이 갖고 있는 리스크 자체가 이제 뭐 많은 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없을 수가 없죠. 특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도 있고 명품백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당의 어떤 비전이나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이슈가 아마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당내에 많은 목소리들이 있고 그것이 자칫 갈등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저는 적당한 당정 간의 갈등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정치라는 것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정이 또 싸울 수 있는 것도 싸우는 것도 국민들이 바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정도까지 부딪힐 거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은데요. 뭐 야당은 맨날 여당이 대통령실에 쓴소리 해라 뭐 해라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들께서 여당이 대통령하고 각세고 싸우는 걸 원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여당은 여당대로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목소리를 계속 전달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갈등을 잘 조율하고 해결하고 하는 것이 이번 총선의 중요한 어떤 실마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중도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분명 이 여사 리스크 특히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예,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함정 취재인 거, 몰카 공작인 거 국민들도 인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명품백이 어디 휘발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명품백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거거든요. 그 경위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혹은 여사가 이러한 것을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저는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실 부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에서 정면 돌파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처음 뽑았을 때 솔직한 대통령을 기대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하고 포장하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것을 그냥 국민들께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저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선미 측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쨌든 김 여사 리스크를 대하는 대응 기조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입장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아예 이제 그 뭐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또는 특검법에 대해서 뭐 악법이고 그리고 명품백 논란은 함정 취재다. 그러니까 김 여사의 잘못은 없다. 이걸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부분도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의 뭐 발언들도 거기에 또 기름을 부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대응 기조는 사실 되게 심플하지 않겠습니까? 좀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사과하는 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거 이거가 돼야 되는 건데 그 세 가지를 다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은 사과도 싫고 인정도 싫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소극적인 태도인 거라서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뭔가 철벽 수비, 철통 방어를 원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그렇게 막 무조건 김 여사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가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겨야 되잖아요. 결국 수도권 선거가 쟁점일 텐데 수도권 선거에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도 이제 정치적인 명운을 건 만큼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대통령실이나 뭐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건드릴 수 없게끔 이렇게 다 받아쳐줬으면 좋겠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약간이라도 수그러드는 듯한 모양새가 나오는 게 싫은 거죠. 근데 사실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는 당의 판단을 좀 더 존중해줘야 되는 게 저는 대통령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이것도 되게 굉장한 당무 개입이고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 되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분별 없이 이렇게 굴고 있는 이유는 결국 김 여사가 일종의 성역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김웅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외국에 나갔다 있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해법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건 뭐 제가 그 라디오를 다 듣지 않아가지고 이제 뭐 저는 뭐 그렇게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 문제는 뭔가 숨기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의 관심과 의구심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면 돌파만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철규 의원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국가 기록물 논란을 좀 키운 측면이 있어요. 발언에서 이제 그 얘기를 국가 기록물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법령을 보고 해석하기로는 국가 기록물로 규정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돼요. 이게 직무상 연관되어야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뭐 국가 기록물인지는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닌 걸로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빠르게 반환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반환되는데도 그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적당히 이 여사나 혹은 대통령실에서 이걸 설명할 때 같이 반환되는 그 규정이나 절차에 대해서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성민 최고님. 이거는 해당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약간 이제 너무 과하게 이제 보호를 하시려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좀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데 대표적인 예신 것 같고요. 일단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무관하고 국가적인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로이 받은 그런 명품백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 국가 기록물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정도로 논란이 불거졌다고 한다면 사실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거는 즉시 뭐 돌려준다라든지, 그러니까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고, 뭐 그때 뭐 이러이런 이유로 받게 되었는데 뭐 불찰이고 당장 이제 반환했다, 그러니까 돌려드렸다, 그러니까 그 준 사람에게 돌려줬다라는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뭐 그런 움직임도 없어서 저는 이 논란을 어떻게 대통령실이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심지어 이 영상도 있는 논란이잖아요. 되게 좀 상황 인식이 되게 안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만나기 전에 신임 법무부 장관의 박성재 전 서울 고검장을 지명을 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갈등 국면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인사다 보니까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보세요? 뭐 여러 해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 갈등이 있고 아무래도 뭐 당도 그렇고 검찰 조직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 행정에 대한 공백이 있어서도 안 될 거고, 그렇기 위해서 좀 기강을 잡기 위해서라도 빨리 임명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인 답변. 원칙적인 답변. 네. 박성민 최고는요? 네. 사실 저는 조금 조직을 구속하려는 의미가 좀 더 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 윤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렸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위치가 좀 흔들리는, 입지가 좀 흔들리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끌어내려지나 아니면 뭐 버티나 뭐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럼 한동훈한테 줄 서야 되냐, 윤석열한테 줄 서야 되냐, 이런 얘기가 이제 정치권에서만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법무부는 원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장악력을 가지고 끌어왔던 조직이라는 특성이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수사 국면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처이기 때문에 되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할 체제를 갖추고 이제 조금 더 결속력 있게, 장악력 있게 가져가야 되는 부처거든요. 근데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좀 차관 체제가 장기화될 거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죠. 계속 그랬는데 갑자기 좀 생각보다 빠르게 임명을 한 걸 보면서, 그리고 윤 대통령이 좌천됐을 때 대구고검장을 했던 인물, 그러니까 인연이 없는 인물이 아닌 거죠. 이런 분을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실었던 힘을 좀 빼서 다른 분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새롭게 임명된 사람을 통해서 법무부랑 검찰의 동요를 막고 본인이 이 조직만큼은 결속력 있게 가져가겠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는 좀 모종의 시그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총선 공천 규정을 논의했는데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전략공천 선거에서 그러니까 3번 연속 패배한 지역을 우선 추천을 고려한다는 건데 이제 여기에 서울 마포울이 포함이 됐어요. 이걸 놓고 이제 어쨌든 김경률 비대위원회 입지를 좀 열어줄 여지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출마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아니 근데 이게 뭐 이제 상황을 케이스를 하나하나씩 보다가 이제 보다 보니까 마치 마포울과 뭐 개항을 염두에 두고 한 것처럼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원래부터 예전부터 당원 당규에
연속해서 패배한 지역은 우선 추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공관위가 이번에만 내세웠던 규정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해왔던 규정이어서 마침 하다 보니까 이게 마포의료계 케이스에 해당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원래 당원 당규에 있던 규정입니다. 원래 있던 예, 규정이다. 원래 있던 규정입니다. 원래 있던 예. 규정이지 이런 식의 정치적 해석은 좀 무리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고 시기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원래 이 뭐 연속해서 패배했던 지역 같은 경우는 공관위가 전략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설정해서 해왔고 이미 당원 당규에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에서는 예, 뭐 당원 당규에 원래 있었던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원래 있었던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이 사천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특히 김경률 비대위원은 왜 밀어주냐, 소위 말해 그 얘기였는데, 저는 일종의 좀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보인다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일단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보도가 그렇게 김경률 비대위원의 손을 들어주고 뭔가 출마를 시사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혼자 결정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부랑 이미 사전에 다 상의를 했고 지도부에서도 반응이 되게 좋았다는 거죠. 아, 참 험지에 저런 인물이 나가면 되게 선거에서 붐업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계속해서 좀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천이라는 게 사실 비대위원들과도 상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도부를 패싱하고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거, 그리고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하는 게 사천인데, 이제 본인은 지도부에 이미 충분히 상의를 했고 동의를 얻었고 그래서 한 건데, 뭐 미숙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 결정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있고, 이번에 이제 전략공천 이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을, 근거를 확실하게 한 번 더 공표를 해준 거잖아요. 몇 번 진 지역, 그러니까 험지에 전략공천 할 거다, 이 방침을 좀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서 발표함으로써 이제 나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태클 걸지 말라, 이런 얘기, 이런 의도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철규 의원이 이 보도에 대해서 사전 상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도 보이겠고 또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수께끼도 아니고. 근데 이제 혹자는 그걸 놓고 당 지도부와는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곳과 얘기 안 했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대통령과 내놓기도, 얘기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을 내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갈등이 촉발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글쎄요, 그러니까 보통 여야를 막론하고 제가 야당 평론할 때도 그런 말씀 드리는데, 후보자가 어떤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당 관계자들하고 많이 상의하고 또 이야기를 물밑에서 주고받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현역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과 같은 경우에 당 지도부가 이제 우선해서 고민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또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당 지도부의 개인적인 연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대통령실하고 주고받는 거는 저는 뭐 저도 사실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실하고 뭐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분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공천심사 돌입을 했잖아요. 네.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상호 비반에 대해서는 엄격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비명계 의원에 있는 지역구에 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이 좀 거센 발언을 좀 쏟아내면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같은 당에 있는 사람, 동료 의원에게 민주당의 정신이 없는 사람이다, 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이 총선에서 본인에게 조금 유리한 입지를 가져가려고 이제 포지셔닝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친명이고 나의 상대 후보는 비명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뭐 대표에게 협조적이지 않고 민주당의 뭔가 승리를 바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다, 이런 식의 이제 프레이밍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보여요. 그게 의원이든 원외이든. 그런 면에서 저는 아마 이 발언이 시사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천 과정에서 내가 친명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줄 수가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뭐 민주당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민주당에 정신도 없고 가치도 없고 원칙도 없는 사람, 이렇게 뭔가 상호 비방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제동을 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비방을 당한 후보자가 이거를 판단해달라라고 했을 때 저는 페널티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미리 시그널을 주고 이런 발언이 나왔을 때 내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는 거를 공관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되게 무게감이 있는 경고인 거죠. 근데 권력구조 특징상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그러니까 없다. 제가 늘 이거 여당도 해당되고 야당도 해당되는 말인데요. 우리가 보통 여야가 되게 치열하게 싸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야가 싸울 땐 그래도 선을 지키거든요. 왜냐하면 양 당에 서로의 당대표가 있어야 각 정당의 당대표가 같이 가는 거지. 근데 이걸 당내로 가면 자리가 하나잖아요. 권력구조 측면에서 당내 싸움은 선이 없어요. 이 자리를 뺏기 위해서 투쟁하기 위해서 물고 뜯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의자가 정치, 하나니까. 예, 정치 게임, 정치 특성상 왜 저희가 대선 때 보면 뭐 저희 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 BBK라든지 최순실 사태라든지 뭐 지금 그때 이재명 다 나왔죠. 대표의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라든지 다 경선 때 불거지는 내용들이거든요. 대부분이. 이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선 과정에 돌입하면 아무래도 치열하게 싸우고 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당내 후보들 간의 서로의 비방전과 비판전이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저희 전당대회 때도 그랬고 뭐 야당도 그렇고 이건 정치 권력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 권력의 특성상 상대방 후보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건 같는데 비방의 차원은 좀 다른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발언들이 이제 좀 생채기를 내는 발언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발언으로 가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어그로 끈다 그래야 되나? 그런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커트 달리는 거 때문에 더 심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 약간 뭐 이제 지지층들에게 반응이 좀 더 즉각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공격들을 좀 골라서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지지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뭐 특정 의원들을 이제 싫어하거나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당원들도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사실 경선에서는 당원들의 마음을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구조를 세우는 거죠. 대립각을 세우고.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공정한 공천이 중요하다. 공평 공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원로들로부터도 나오고 계속 이런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의 공천이 조금 불안정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정말 공정한 공천을 할 것 같고 잘할 것 같으면 이런 우려나 당부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공관위원장께서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공천 이런 과정들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되게 우려를 하고 있고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계신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좀 일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그 예비 후보, 그 국민의힘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 저 얘기를 들은 게 배경이 이제 SNS 배경이 이제 윤 대통령이랑 같이 있는 사진과 한동훈 위원장이랑 같이 있는 사진이 같이 있다가 이번 갈등이 있으면서 하나가 내려갔다. 바뀌었다. 본인 얼굴로 바뀌더라.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사진을 올려야 될지 몰라서 그냥 본인 얼굴로 바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줄타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어느 권력과 가까운지를 좀. 그렇죠. 이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으로 해석된 새로운 권력 간의 충돌하다 보니까 당내 특히 총선을 앞둔 예비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권력 구조상 헷갈릴 수밖에 없죠. 김영태 최고는 뭘로 저는 하셨나요? 보통 선거할 때 제 사진 겁니다. 예. 본인 특정 사진. 인물. 처음에 어렸을 때 처음에 선거 나갔을 때 저도 뭐 특정 인물하고 올린 사진들 많이 올렸던 것 같은데 국회의원 선거 나가면서는 저는 제 사진 주로 걸립니다. 나 정도로도 이제 다 알릴 수 있다. 이제 자신감이 바탕입니다. 내 얼굴이 제일 내 얼굴이 중요하다. 제일. 네. 근데 사실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 이해찬 전 대표가 주말에 만남을 가진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장면이었는데 뭐 주말에 워낙 큰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그렇죠. 뭐 다 약간 묻힌 측면이 있어요. 뭐 두 사람 만남이 이제 어쩌면 이제 공천과 관련돼서 이제 이런 우려를 좀 잠식시키기 위한 그런 만남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저는 뭐 우려를 표하는 자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우려를 표하신 그 뜻을 잘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로 이 만남을 좀 공표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굳이 공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따로 만날 수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그냥 아예 그 만남의 사실조차 보도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걸 공개하면서 메시지를 공개했다라는 것은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표께서도 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해찬 대표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일부러 공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명태 측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여러 가지 왜 한숨을 쉬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지가 지금 네. 당내에서 어쨌든 여러 뭐 이해찬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일 거고 물론 이제 공평한 공천이라는 뭐 원론적인 말씀 당연히 하셨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내 전략공천 지구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을 수도 있고 전략공천은 누구로 할 것인지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컨센서스를 당의 고문들과 좀 상의했던 자리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제 개혁신당에서 정책으로 내놓은 것 중에 이제 65세 이상 이제 무상 이용 혜택 폐지하겠다. 이런 이제 혜택도 제시하고 했는데 대한노인회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키워보지 않아서 이제 뭐 세상 물정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 같은 경우는 뭐 꼰대들의 막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이게 그러면 결혼 안 하고 애 안 나오면 세상 물정 모르는 거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청년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논란이라든지 이런 대응을 들으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 그러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정책 메시지로 비판하는 것은 뭐 저도 하고 많은 분들이 건전한 비판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식으로 인격적으로 비판을 넘어선 이건 비난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저는 어른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노인회장께서는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대한노인회 회장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덕망과 많은 국민의 어떤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후배 정치인한테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이 노인회장의 발언을 보면서 이게 되치기 당하기 되게 쉬운 발언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격노하신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기는 원래 이제 격노하시는 장면이 원래 언론에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대표의 정책을 비판하는 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뭐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막 이게 약간 결혼도 안 하고 애도 키워보지 않고 막 헛소리를 남발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비판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인간을 약간 깎아내리는 발언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 결혼 안 하고 애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뭐 세상 물정 그런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냐. 사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대응 수위를 좀 더 전략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사실 이준석 대표만 논한 거죠. 이렇게 되면.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